네, 공급물량 2편입니다. 이 1편에서 제가 지도 보고 대강 이렇게 전국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표 직접 한번 보면서 어떤 것도 어떤 거 보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다 찾아놓고 스타트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같이 찾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찾을지 사실 저도 뭐 정확히 생각을 해둔 건 아니에요. 이상한가요? 보통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자료 볼 때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이렇게 천천히, 시간 바쁘신 분은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뭐 1.2배속 보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저는 천천히. 저도 지금 고민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 약간 슬럼프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밴드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밴드 끝나고 나면 저도 좀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일랑 말랑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 좀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뭐 제가 어떤 결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같이 보자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보세요. 일단 자, 지도 또 펴놨어요. 지도 바로 적을 건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서울 쪽이에요. 일단은 요거 한번 보고선 도펴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서울 쪽은 기본적으로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서울은 공급 물량 자체가 과다가 된 적이 없어요. 2008년도, 2009년도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에 서울의 공급 물량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서울 자체를 놓고 보면 공급 물량 과다가 나온 적이 없어요. 서울은 아직까지도 자가 점유가 50%가 안 돼요. 즉, 2명 중에 1명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전세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서울 전세 비중, 전세가 몇만이었더라? 전세 세대수가 있는데 다 까먹었네요, 저도. 며칠, 좀 시간 내니까. 굉장히 높아요. 지방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방 보통 70이에요.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경우가 거의 70%가 돼요. 지방 광역시는 한 64% 정도에서, 낮은 데는 62, 63. 어디가 낫냐면 낮은 데가 62, 63 나오는 데가 대구인가? 이 정도가 그 정도 나올 거야. 높은 데는 거의 68, 69까지. 높은 데가 어디냐면 울산 같은 경우. 이 자가점유도 중요해요. 원래 여러분들이 시장 보는 방법 중에 되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도 자가예요, 자가. 일단 자가 점유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은 실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집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집을 이미 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이미 실수해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점유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봐요. 자가 점유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예비 매수자라고요. 제가 통계보기 편인가 거기서도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모르겠는데. 예비 매수자라고요, 그게. 그리고 예비 매수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중요해요. 이 예비 매수자는 대부분 주거 유형이 뭐가 된다? 대부분 전세예요. 그 시장 안에서만 보면 이미 자기 집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는 아니에요. 일단 제쳐두는 거예요. 갈아타기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층계하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살고 있다가 새 집을 얻어서 갈아타기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어요. 하면은 이 집은 먼저 살던 집은 어떻게 돼요? 먼저 살던 집도 매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집에 그냥 사나 이 집을 옮겨가나 어차피 한 집이 남는 건 맞아요. 새 집이 나왔을 때 이 집을 살려고 기존 집을 팔고 넘어가게 되면 기존 집이 물건으로 나오겠죠? 팔고 안 넘어가면은 새 집이 물건으로 나오겠죠? 제가 좀 더 이 전전편에서 얘기했던 매매와 전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차피 한 집이 남아요, 이거는 무조건. 그러면 자가점유가 상당히 높아지면 여기 실거주의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 3차, 4차 밴드 하면서 제가 그때 쭉 채팅창에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자가점유 한참 보면서 저희 트로님하고 채팅창에서
자가점유가 얼마나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수도권은 아직 낮다고 했더니 다행이네요 했는데 그게 그때 계셨던 분들도 그 다행이네요가 무슨 뜻인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가점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자가점유를 갖다 맥시멈을 갖다가 60% 후반대를 봐요. 우리나라 60% 중반이고 후반을 봐요. 그 이상의 자가점유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전세 월세 살지 않고 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오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자가점유 맥시멈을 갖다 보통 60% 후반대를 봐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60% 후반대를 다 넘어갔어요. 제가 왜 지방을 갖다 그렇게 15년도 말 그때쯤 되면서 지방 쪽을 그렇게 리스크가 있다. 실수요는 거의 없다고, 실수요 에너지 많이 소진됐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냐면 자가점유율이 너무 높아졌다고요. 거의 우리나라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얘기했던 자가점유, 김수현 씨도 원래 자가점유를 갖다가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인가 거기서도 60% 중후반대 얘기를 해요. 보시면은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예. 60% 중후반대를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지방은 60% 중후반대를 다 넘어갔어요. 기타 지방은 다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대구, 대전 요 두 군데인가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 외에 울산 같은 데는 되게 높아요. 광주도 상당히 높고요. 울산과 광주는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자가점유가 높아지면은 집 살 사람은 다 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거주자. 그럼 뭐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투자자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누가 집을 사야 된다? 투자자가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투자자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투자자, 이 중에 실거주자도 있지만 투자자도 상당히 많으시죠? 여러분들 투자자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갈 때 꼭 그 지역에 집을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특히 지방 투자자분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투자하시는 분들 꼭 대구를 사야 될 이유 있어요? 꼭 부산을 사야 될 이유 있나요? 아니면 대전을? 또는 광주를?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데요 순환매식으로 두시죠? 여기 비슷한 패턴인데 여기 안 올라갔네? 근데 살짝 움직이네? 여기 들어가야지. 우 몰려가지고 가격 올려놓으시고 그러고 계시죠? 예, 그런 식이에요. 이 투자 수요라는 건 믿을 게 못 돼요. 투자 수요는 안정된 수요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빠져나가요. 언제 빠져나간다고?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바로 빠져나가는 게 투자 수요예요. 믿을 게 못 돼요. 반면에 실거주는 달라요. 실거주는 거기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은 어떤 형태로 남게 되죠? 자가가 아니래도 전세로 산다고요. 전세나 월세.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세 가격, 물론 그분들이 산다고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전세로 남게 되면 전세 가격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 전세 가격은 무엇에 도움이 되죠? 매매 가격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실수요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게 얘네가 이번 질문과 답변에서도 그 질문 답변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외면할 수 없는 것. 즉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인 것. 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구조적인 거예요. 제가 요즘 슬럼프하고 하는데 뭐냐면 뭐가 슬럼프냐면 저 같은 경우에 시장이 어디가 오르고 안 오르고가 안 보여서 슬럼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르고 안 오르고가 안 보여서 슬럼프가 아니라 이걸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잘 안 돼서 슬럼프예요. 저는 지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뭘 좀 쌓아매고 있는 중인데 구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도 별로 없으실 테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예. 지금 이 근본적인 수요와 실수요라는 거,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유동성을 규제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쵸? 투자자 빠져나가요. 그럼 그 지역의 부동산은 하락하나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부동산 쪽이 한다 하시는 분들도 없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자 빠져나갈 것이다. 가격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은 2012년도, 13년도 때 투자자가 다 빠져나간 그 시기에 가격이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근본적으로 결여된 부분이 있어요. 올라가는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해석이 가능하고 내려가는 시장이 내려가는 건 해석이 가능해요. 그 말처럼.
뭐 심리를 갖다 붙인다든지 투자자를 갖다 붙인다든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락하는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 올라가는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걸로는 심리로는 절대 그게 설명이 안 돼요. 하락하는 장에는 하락장이 기울어질수록 심리는 더 하락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시장을 봐도 2012년도에 수도권에 어디 부동산 심리가 좋았다고요? 누가 좋았대요? 더 최악이었어요. 심리가 낙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턴을 하고 그 뒤에 심리가 턴을 한다고요. 저 구조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올라가는 장에서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려가는 장에서 내려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올라가는 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고 내려가는 장에서 내려가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지 올라가다 내려가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설명이 안 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얘기하시는 분은 딱 두 부류인 거예요. 상승론자. 이분은 대학에 기반이 깔고 있는 게 물가예요. 화폐 가치의 하락을 얘기해요. 전부 다. 이게 대부분 이분 두 분들은 상승론자예요. 화폐 가치의 상승 때문에 실물 자산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대부분 상승론자예요. 그리고 이원 일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입지예요. 부동산은 입지다.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하신다. 그 얘기하는 상승론자 또는 인구에 의해서 부동산은 계속 하락한다고 하락론자 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다 상승하는 사이클을 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지금 많다고 지금은 많아요. 예, 지금은 많아요. 이번 장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그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설명한 걸 들어보면 하락할 때 하락하는 이유 충분히 설명이 돼요. 상승할 때 상승하는 이유도 설명이 되는데 바뀌는 부분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또한 상승하다 하락 상승장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상승폭은 커져요. 그리고 상승이 지속되고 상승 기간이 오래될수록 인간이란 경험의 동물이기 때문에 오랜 상승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상승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심리가 더 강해지지 더 약해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락을 한다고요. 즉, 이 바뀌는 지점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전에는 상승론자나 하락론자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사실 제가 사이클 얘기하고 저는 그때 제가 얘기할 때 그분들이 저한테 상승론자네요 하셨을 때 제가 2012년 그때 아니 저는 상승론자 아닙니다. 저는 상승론자가 아니라 순환론자입니다. 부동산은 상승했다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저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은 일반적이지만 사실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번 장이 더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언젠가는 하락을 계속 얘기하는 때가 올 되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전부 다 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이 변하는 지점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이 변하는 지점이 무엇이냐? 이게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힘. 그러니까 제 밴드 와가지고 지금 보시면서 도대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특히 단기 밴드 오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신화 까먹는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정확히 말하면 제 밴드는 부동산 투자 차원하는 밴드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고 뭐 이거 해주셔야지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나? 저는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강의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딴 분들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제가 아시는 분들 굉장히 강의 잘하시는 지역 쪽 강의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냥. 굳이 제 강의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아까운 시간 버린다는 느낌 받으실 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도 쉬워요. 굳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힘은 무엇이냐인데 저는 이 근본적인 힘이 실거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투자는 진폭을 낼 뿐이지 투자가 시장을 끌고 시장의 방향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은 투자자들 가수요는 그냥 시장에 편승할 뿐이에요. 그냥
상승하는 시장에 올라타고 하락하는 시장에 올라탈 뿐이지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투자자가 시장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건 오만한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상승장이 한참 진행이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없었어요. 하락장 한 3년, 4년 쭉 아니면 그런 생각 안 해요. 뭐 투자 스킬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분 없어요. 하락장 한 3년, 4년 맞고 나면은 다들 정신 차리는데 아직 시장이 좋고 버틸만 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시장을 바꾼다고 시장을 갖다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유동성을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정부가 유동성을 막으면 시장이 하락할까요? 하고 묻는 분들 그 뜻이에요. 시장의 향방은 우리 같은 투자자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그 물결에 얹어서 가는 나뭇잎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시장이 흘러가는데 그냥 우리는 나뭇잎처럼 얹어서 갈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시장의 큰 힘을 저는 실거주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그리고 이 실거주의 에너지가 완전히 또는 거진 소진이 된 곳은 일단 저는 크게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보면은 그 외에 다른 지표 있거든요. 저도 뭐 이쪽에 있는지 1, 2년 된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이것저것 뭐 이런 사소한 요소나 지표들 모르는 거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소한 요소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것들은. 프로야구에서 그런 것 같아요. 1차전을 승리하면 우승한다. 하지만 그게 몇 년을 지속되다 어느 해에 보면 난데없이 깨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깨져요. 원래 그런 게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소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이면 원래 그런 건 없었다는 듯이 깨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투자를 했을 때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럼 가장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게 무엇이냐고 봤을 때 저는 실거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실거주 에너지. 실거주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투자자가 들어가면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끌어올렸다가 그 가격을 또 실거주가 받아주고 그 상태에서 정부가 유동성을 줄여요. 그래서 투자자가 싹 빠져나가요. 그럼 시장이 정체 상태로 접어들 수 있어요. 정체 상태로 접어드는데 실거주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이걸 시장을 다시 끌어올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은 다시 투자자가 덤벼들어요. 아직 아니구나. 이걸 투자자들은 자기가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부가 규제를 내놓고 거기에 실거주자가 이제 실수요 에너지가 없는 상태고 실수요자들이 막 전세가 하락하고 실수요자들이 물건 받아들이지 못하고 뚝뚝 빠지는 상태에 투자자가 들어가서 그 시장을 반전을 시킨다? 상승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흔히 말하는 작업하지 않는 경우에 자기 팀들 끌고 나가지고 총알 바지고 미워 넣어가지고 가격 끌어올리고 발 뺄 생각 아니면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실거주의 에너지가 근본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실거주 에너지를 근본이라고 봤을 때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급량 자체가 많았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다고요. 그럼 네 말대로 하면은 서울에서는 가격의 하락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굉장히 연결성이 좋다고요. 일종의 광역권은 묶여있어요. 이거는 광역권은 묶여있기 때문에 이 주변 경기도와 인천의 물량이 서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 지금 굉장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서울에다 물량을 지어야 된다. 서울에다 물량을 짓지 않고 주변에 물량 짓는 건 서울에 아무 연관이 없다. 수요가 분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주사년이 내놓고 뭐 경기도 사람이 서울 걸 가져가는 건 9%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요. 누적이 됐을 때는 주변의 공급량이 과다가 서울 쪽에 영향을 미쳐요. 특히 이쪽 라인, 경부 라인. 여러분들 보세요. 자, 경부 라인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새 아파트 쭉 들어서고 한다면은
위배 같은 경우는 뭐 세 개가 묶여 있지만 하남도 있고 거기도 있지만 빠져나가시잖아요. 빠져나간다고요. 하여튼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구축에 있는 분들 위배 가고 보면 그 손톱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판교도 마찬가지고요. 다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쪽은 아왜 동탄까지 동탄만 내려와도 동탄만 와봐도 동탄 어디 있어? 동탄 여기 이게 얼마나 아래쪽인데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보시라고요. 자 수도권 지도 이렇게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 여기 얘기하죠. 서울특별시 얘기죠. 동탄이 어딘데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아래에요. 안 먹어요 이게? 멀잖아요. 영향 다 미쳐요? 안 미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강남 사람들이 동탄을 왜 가요 계시는데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미노식으로 움직여. 도미노 한 단계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불랭 같은 경우는 특히 영향을 줘요. 그럼 이쪽은 영향을 안 주느냐? 이쪽도 영향 줘요. 왜 안 줘요? 이쪽에 물량이 나오면 서울에 이쪽 부분에 있는 분들은 넘어가요. 지금 경기도에 나오는 신도시들 있잖아요. 지금 입점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이 하남 쪽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삼성도 있고, 이런 데들 다 서울 분들 안 들어가셨나요? 제가 뭐 세부지는 않았지만 서울 분들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들어가요. 다 그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영향을 왜 안 줘요? 그래서 이 광역권 자체가 결국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광역권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약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서울 중심지나 이런 곳에 재개발 재건축이 나오면 물량이 탁 나와버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정타를 맞고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헬리오도 사실은 이게 물량이 상당히 많은, 물량 누적이 상당히 많은 상태로 헬리오가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위험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초반부였다고요, 지금. 그래서 헬리오가 실제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제 입주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긴 알지만은 일단 지금 보이는 걸로 봐서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또한 그게 나온다 해서 그 이후로 가격이 무너지는 건 아닐 것 같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물량은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는 것도 가격이 약세도 어디죠? 이쪽에서 지금 가격이 세. 왜냐면 동탄이 버텨줬다고요. 동탄이 버텨줬기 때문에 이 라인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동탄이 물량으로 만약에 무너졌다면, 수원 같은 경우도 위험했겠죠? 그 다음에 이 위쪽도 위험했을 거예요. 근데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케 버텨줬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용케 버텨줬어요. 이쪽은 또. 반면에 이쪽은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딱히 버텨줄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만약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여서 송도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 데가 버텼다면 여기도 아마 좀 버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송도도 사실 지금 썩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주워 나오는 게 안산 쪽, 시흥 쪽, 그 다음에 이쪽, 사송 쪽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약세예요, 그냥. 이렇게가 약세인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지금 잘 버텨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쪽에 접해 있는 이쪽에 뭐 신도시나 이쪽도 괜찮을 거예요. 일단은 이쪽들도 무너지지만 이거는 지금 무너진다 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아무래도 고생을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가 주어지고 무너지고 검단은 아직 지금 분양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검단이 실제로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검단 안 사지 마냐고 보신 분이 있는데 검단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것이냐고 그냥 묻는다면 저는 수도권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평택, 파주, 이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투자를 한다는 건 단지 가격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가격은 오를 거고 보는데 그게 기왕이면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하면서 만약 김포 쪽의 가격이 약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김포 쪽이 가격이 약세면 차라리 김포 쪽이 나을 수도 있다. 이쪽 들어가는 것보다 김포 쪽이 나을 수도 있다. 이쪽 원래 검단이라는 곳 자체가 어떤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이 아니에요. 주변지로 자리 잡은 곳. 원래 검단이 초기 계획은 청라의 주변지였어요. 청라의 대우도시 쪽으로 계획이 잡혀있던 곳이라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김포도 사실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은 아니에요. 자, 다 주변지로 잡혀있는 상황이라고요. 주변지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주변지가 강세가 뛰려면은 중심지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외 같은 경우에 위외가 B급 신도시냐고 묻는데 제가 보기엔 위외 정도면 A급 신도시예요. 그 정도면. 도시 크기가 조금 작다? 뭐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A급 신도시라고 보는 편이에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길래 하는 얘기고. 위외 같은 경우가 강한 이유는 강남이나 송파 쪽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이거는. 중심지가 강해야지 그에 딸려있는 주변지가 강한 거예요. 일산이나 이쪽이 강해지려면요, 서울에 이쪽 부분이 강해져야 돼요. 이쪽 부분이 강해져야지 이쪽이 강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저기 뭐가 있죠? 저도 지위가 약해서 상암 제가 작년 올해 총가 가지고 매입하는 상암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곳이긴 한데 이렇게 여기 이쪽이 괜찮아져야지 여기가 괜찮아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주변지가 자기 혼자 힘을 받는 건 되게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강해지려면 이쪽이 강해져야 돼요. 근데 이쪽에 뭐가 있죠? 마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포가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심지가 강해야지 주변지가 힘을 받는 거예요. 지금 검단 분양을 하고 있는데 검단이 나쁘냐고 물어보시다면 실거주하시면 괜찮아요. 가격 떨어질 거냐 묻는다면 저는 가격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로 들어가신다면 거기보다 더 나은 곳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지금은 김포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까 몇 달 전인가 김포 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약세하고 가격이. 그랬다면 저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김포 쪽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볼 때는 마곡 연결성 보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마곡 연결이 더 쉬운 거. 검단 쪽은 사실은 서울에 가깝다고 하는데 차로 다니면 가깝다는데 길이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쪽은. 길이 좋은 편도 아니고 일단은 차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니까 서울 쪽으로 차 가지고 가면 막히잖아요. 지하철 같은 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게 연결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검단 쪽에 본다면은 저는 기존 검단 중에서도 저는 뭐 그런 데서도 좀 가격 올라갈 것들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 말고 지하철 연결해서 마곡 연장 들어가기 쉬운 곳들. 근데 이런 곳들은 전부 다 메인 투자처는 아니에요, 여러분. 메인 투자처 아니에요. 여기서 크게 돈을 벌겠다. 핵심 투자처. 이거는 무조건 서울 가셔야 돼요, 이거는. 서울 가시든지 분당 가셔야 돼요. 핵심 투자처는 그쪽 가셔야 돼요. 이쪽에 이런 데다 놓고 막 크게 돈 벌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메인 투자처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이나 이쪽 가셔야 돼요. 지금 이쪽에 그 외에 이쪽에 물량이 나니까 그냥 이쪽이 약세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쪽도 다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매입 시기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은 18년 말이죠. 19년 말, 20년 말. 그 다음에 매입 시기로 봤을 때 지금은 시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시장이 괜찮다고 본다면 일시적으로 물량이 들어가지고 흔들릴 때는 매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편이에요. 대신에 이런 정말 유동성은 준비를 해두세요. 전세 가격이 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흔들릴지도 모르니까. 자, 서울은 공급 부족이 나온 적이 없다. 공급은 항상 경기도나 인천 쪽에서 나왔다.
근데 거의 인천 쪽이 원래 인천이업은 공급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좀 이따가 인허가 물량 보여드릴 때 인천도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인천이 뭐 따로 설명을 할 만큼 그렇게 중요 도시는 아니어서 근데 인천은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은 곳이에요. 인천 인허가 물량 보시면 여러분들 오 상당히 많네 하실 수도 있어요. 인천이 원래 인구도 많아요. 대한민국 제3대 도시니까 인구 300만을 넘는 도시니까 300만 넘는 도시는 딱 세 개죠. 서울, 부산, 인천. 그러니까 인구가 원래 많은 도시기는 한데 인구가 많은 데다가 인구 유입도 많은 도시예요. 인천은 인구 유입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손에 꼽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많다는 게 인구 유입이 많아서 많이 졌다기보다는 많이 지니까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집은 져놓으면 언젠가는 채워지거든요. 왜냐면 신축이니까 딴 데에서 온다고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안 팔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싸니까 사람들이 온다고요. 좋은 곳은 비싸야 되고 약한 곳은 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죠. 결국은 사람이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에 인천 쪽은 물량이 기본적으로 많은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번에는 그래서 인천을 위주한 이쪽은 보통 공급량 부족은 안 나와요. 잘. 공급량 부족 잘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냥. 반면에 서울 이쪽 구역은 더 질대 높다 그죠? 이쪽 구역은 보통 공급량 부족이 항상 나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갖다 실거주장을 투자를 들어가고 날 때 거의 이쪽 라인을 들어가시는 이유예요. 그게 전세가 상승이 빨라요. 상승도 빠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과잉 공급은 경기나 인천 쪽에서 거의 나온다. 서울 쪽은 지금 나오려면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박 시장님이 재개발 재건축을 싫어하신다. 멸시를 안 하신다. 멸시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뭐 정체성이실 수도 있고 왜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정착률이 30%가 안 돼요. 보통 한 20몇 % 나와요. 재정착률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원주민이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수치로 봐도 그렇기는 한데 물론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재개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원주민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미 굉장히 노후 동네이기 때문에 원주민은 이미 다 떠난 상태예요. 사실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새로 지어도 원주민이 다시 입주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져요. 재건축보다. 하여간에 이런 재정착률이 낮기 때문에 원주민이 쫓겨난다.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 용산 사태 여러분들 그 부동산 쪽에서 보자면 용산 사태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용산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어요. 뭐 강제 철거, 그 다음에 소수를 존중하는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세 이게 전부 다 바뀌었어요. 다수보다는 그냥 사업 이익보다는 소수 쪽을 갖다가 존중하는 뭐 그런 형태로 갔고 그 다음에 대단위 계획보다는 작은 단위, 소단위 계획 쪽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지난장 2008년 뭐 이때 책자들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시책자 이런 걸 보시면은 거기다 개발구역이 넓을수록 즉 광역개발로 갈수록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좀 도와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뒤로는 전부 다 작게 됐죠. 작게. 그래서 가구정비 사업이라든지 마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박 시장님도 거의 그쪽이에요. 이게 대규모 개발 사업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장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대선을 놓으신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라고 하죠? 뜨거운 감자라고 하나? 가능하면 손 안 대는 게 나아요. 손 댔다가 괜히 일 터지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재개발 재건축은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이 서울시 안에서는 공급이 나올 데가 없다고요. 지금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상태예요. 나올 데가 없고 옆에서만 나올 게 있는데 이 옆에서 나올 게
지금 물량이 한 방에 탁 터졌다가 이제 내년까지 나오고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 수순.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수치 한번 살짝 보자고요. 자, 지도 보시니까 대강 아시겠죠? 여기 나온 구역들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하나씩 보자고요. 어디서 보느냐? 잘못 쳤는데 영타를 쳤는데 그래도 나와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여기 정보마당 있죠? 통계정보. 예. 뭐 한대요. 뭐 하면 뭐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승인 통계 보세요. 통계정보에서 이렇게 뜨는데 저기서 거의 뭐 딴 것도 봐요. 딴 것도 보는데 일단 오늘 볼 거는 주택. 그래서 승인 통계. 이렇게. 승인 통계에서 인허가 물량 한번 보자고요. 인허가에서 보는데 이렇게 떠요. 근데 이게 뜨는데 한참 걸려요 이게. 분별 목화 누계호 봅시다. 누적 주택 규모별 유형별 누계. 지금 뭘 봤냐면 주택 유형별 봤어요. 유형별 건설 실적 다가구 구분. 그리고 기간 선택 언제부터 보냐면 저는 2007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11년, 12년치 보는 거예요. 하면 이게 뜨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거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더 다운도 돼요. 자,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화면 보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도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선호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자, 얼마나 됐나? 동수기준, 가구수기준. 동수기준은 그냥 건물 한 동. 가구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집들 따로따로. 하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쭉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갖다 10년째 지금 띄운 겁니다. 페이지가 247페이지예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기? 247페이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247페이지를 볼 거냐? 거긴 그렇죠?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일단은 어디 볼까요? 서울 한번 보자고요. 서울. 진짜 동수기준을 보면 안 되나? 동수기준. 자, 동수기준으로 본 인허가 주택 건설 실적 인허가 통계예요. 10년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몇 페이지면 2페이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쭉 늘어나죠. 늘어나다가 여기서 탁 줄죠. 6만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죠. 뭐겠어요? 누적. 1년치 누적이에요. 매달 나와요. 매달.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2018년 8월. 예, 그러니까 올해 거 8월달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올해 걸 보려고 제가 이걸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적이니까 연 말만 보면 되겠죠? 다 볼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연 말만 보면은 어떤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서 누르면 뜨거든요.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연 말만. 해보세요, 한번.
제가 이거 해보시라고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성격급 한번 보세요. 짠, 떴습니다. 자, 인허가 실적입니다. 서울에 62,000, 48,000, 36,000, 69,000. 자, 2007년도가 62,000이네요. 그 다음에 48,000, 그 다음에 36,000.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어지간히 안 좋았다는 뜻이죠. 6만에서 48,000에서 36,000까지 떨어졌잖아요, 거의. 그럼 40%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세요. 69,000. 확 뛰죠? 2010년도. 무슨 뜻이에요? 시장이 반등했다는 뜻이죠? 2010년도. 거의 시장하고 같이 가요. 인허가 물량은. 거의 같이 가요. 그 다음에 2011년도는 더 많아요. 88,000. 근데 2012년도 의외죠. 86,000. 2012년도는 시장 굉장히 안 좋았는데 11년, 12년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지? 이거는 무엇이라고요? 초소형. 초소형으로 인한 물량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MB 시절에 도우면서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쭉쭉 전왔거든요. 그 물량이에요. 그 물량.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11년, 12년에 8만이 나왔다고요. 자, 2007년도가 6만인데 11년, 12년에 8만이 나왔어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요? 13년부터 이 물량이 준공되는 13년, 14년부터 13년 정도 되면은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전세가가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안 됐죠. 왜?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들어가서 정상적인 가족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살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살기는 힘드니까 그런 거는 물량이 많아져도 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이 언제 나왔겠어요? 11년 말 13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에는 전세가가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폭등을 하죠. 미친 전세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물량이 많았음에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소형과 초소형 주택, 즉 국민이 원하지 않는 주거 형태를 갖다 공급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65,000. 자, 여기서 10만이 한번 나와요. 2015년. 자, 2015년이 굉장히 물량이 많은 해예요. 인허가 물량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13년 반등하면 15, 16에서 물량 나올 것이다. 그게 나오잖아요. 나왔잖아요. 15, 16, 10만, 7만. 그 다음에 17년도 11만이 나와요. 굉장히 많죠? 10만, 7만, 11만. 근데 이 물량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10만이 많은 건 아니에요. 서울 인구가 얼마죠? 서울 인구가 1000만 조금 안 되죠. 1000만이면 2.5가구 잡으면 한 400만 될 테고 400만에서 4천만, 4만 2% 잡으면 8만.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적정 수준 정도? 이 적정 정도 되게 애매한데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하여간에 그 다음 봅시다. 10만, 7만, 11만. 지금은요 3만 8천. 훅 떨어지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15년, 2016년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 17, 18로 가면서 물량이 확 줄 수밖에 없다. 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기에 나온 물량과 이 물량은 성격이 달라요. 왜냐면 이건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에요. 재건축 물량,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재건축 물량이 많으면 이것은 재건축에서 일반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물량은 사실 효과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멸실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이렇게 나왔다고요.
저기 복잡하실 테니까 이걸로 봅시다. 이건 무엇인가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기준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11, 12, 13 가면서 물량이 확 늘었다고 했죠. 보자고요. 2007년도 5만이에요. 2008년도 2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줄죠? 먼저 지표에는 이때 가면 한 40%가 죽었는데 이거는 바로 절반 이상 죽어 보이죠? 그 다음에 2010년도 시장 괜찮으니까 다시 5만 나오죠. 그 다음에 4만 7천, 4만 3천, 4만 5천 나오죠. 이것도 아파트지만 초소형 쪽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3만이 나와요. 실제는 2014년도가 시장이 12년도보다는 좋았어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왜 물량이 많이 안 오냐? 미분양 때문에.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인허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인허가 해소가 되면서 2015년도에 물량이 나와요. 4만이 나오죠. 이것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앞쪽 보세요. 그 다음에 물량 2016년도 2만 나오죠. 2만. 2017년도에 7만이 나오죠. 2017년도 확 나왔죠. 2010, 15, 16보다 왜 17년도가 확 나왔죠.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 재건축 물량 때문인 거예요. 서울에서 이 정도 물량이 아파트가 7만이 인허가가 떨어졌으면 이건 거의 재건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때는 재건축으로 인한 물량이 인허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물량이 곧 보통 서울 쪽의 재건축은 평균 잡았을 때 일반 물량이 30% 이내예요. 30% 이내에서 떨어뜨려줘요. 즉 이거의 한 70% 정도? 60, 70% 정도는 멸실로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원래 인허가 물량 없죠? 15,000이에요. 없다고요. 자, 아파트 멸실로 나오고 인허가 물량이 그 이전에 보면 25,000, 15,000 이건 멸실로 나오고 한다면 물량이 없잖아요. 물량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뭐 매매를 눌러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물량이 있어야지 뭘 올라가고 말고를 하죠. 물량이 이 정도 없으면 근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게 사실 서울은 언제나 없었어요. 서울에 물량이 많았던 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서울 보면서 이게 적다 많다를 얘기하는 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이렇다고요. 자, 딴 도시 봅시다. 경기.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수도권을 볼 때 수도권이 지표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수도권 지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있나요? 궁금하네. 있나? 있네요. 수도권.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을 때는 경기도 지표만 봐요. 경기도 지표가 제일 정확해요. 경기도 지표에 따라서 수도권 시장은 거의 움직여요. 공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경기도 지표입니다. 보시죠. 2007년도 19만 8천, 그러니까 20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가 20만 기준 잡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얼마 떨어졌죠? 11만 5천, 16만, 14만, 14만, 15만, 9만 6천. 하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왔네. 16만 3천이면 2014년 그쵸? 시장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9만에서 떨어지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세진은 아니에요. 이게 16만이 되게 많아요. 앞에 보세요. 하반기에도 15만, 15만, 14만, 16만 나왔다고요. 이게 그렇게 많은 16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세대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꼭 하면 뭘 기준 잡냐면은 뭐 2010년도부터 뭐 기준, 2011년도 기준 잡는데 이거 기준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때 제일 적을 때 이때를 기준 잡으면 얼마 나와요 지금? 한 12만 나오나요? 그쵸? 이때 12만을 기준 잡아놓고 이때 24만이 나오니까 2배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락기여서 원래 적었던 때 말 그대로 기저효과예요. 가장 물량이 적은 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상승기 물량을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의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 됐냐 했을 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즉 잠잘 때 기준 잡아가지고 활동할 때 이걸 잡는 건 똑같은 건데 이거는 기준 자체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근데 한 사이클을 갖다 최소한 이렇게 할 만큼 아니면 최소한 비슷한 사이클 때 이것도 상승기 때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지. 물론 이것도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 누적이기 때문에. 하여간 요걸 기준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2010년부터 기준.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은 공급량 부족하지 않다고 할 때 기준 보면 2010년도부터 기준 잡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자, 하여간에 많습니다. 2015년도에 27만, 그 다음에 24만. 굉장히 많죠. 이 두 해. 27, 24, 그 다음에 18만, 지금 97,000. 97,000이면요. 거의 하반기 최저랑 비슷한 시기예요. 물론 8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넉 달이 남아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속도면은 하반기에 그 인구가 확 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속도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거의 10년치에 두 번째로 적은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에 인구가 받은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적은 물량이에요. 게다가 이것도 모르겠어요. 경기도도. 경기도도 또한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고요. 그럼 이거는 뭘로 나와요? 멸실로 나올 거고요.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물량 결국 수도권에서 물량이 나온 건 언제다? 이 두 해, 2015, 2016년도 제가 두 해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017년도 말로 18만인데 이것도 많긴 많은데 딴 때랑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많아요. 진짜 많다는 언제? 15, 16. 두 해예요, 두 해. 그래서 내가 15, 16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언제? 18, 19.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다. 이때는 유동성 준비하고 조심하시라고 하고 제가 2013년도, 2014, 2015년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5, 16 물량 인허가 물량 늘고 이것이 18년, 19년도에 입주 물량이 나올 테니까 이때 유동성 준비하셔라. 요 두 해만 넘기면 어떻다? 상관이 없다. 아 근데 또 배터리가 없네요. 여기서 잠깐 끊고 바로 가겠습니다.